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29회 출제 경향하고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하는데 보통 이제 28회가 좀 난이도가 좀 쉽게 나온 편입니다. 비교적 평균적으로 한 10점 정도가 올랐었는데 27회에 비해서 올해 시험 문제는 29회 문제는 27회하고 비슷한 난이도로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28회보다 10점 정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제가 분석을 한 걸로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상중하 문제 난이도가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올해 난이도 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는 2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중은 한 8문항 정도, 상은 한 1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하라는 건 뭐냐면은 기출문제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셨다는 공인중개사 전제하에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실수를 많이 하실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60에서 50, 60 정도 점수를 아마 많이 마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학생들은 28회 때는 한 60에서 70 정도가 점수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공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중개사법 난이도가 뭐 어느 정도 평이하다고 했을 때는 50점에 60점이 합격권의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상의 문제들은 뭐야?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또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점수면 50점, 60점이 정상적인 거고, 좀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한 70점대까지를 볼 수가 있고, 그 이상의 점수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이 그 정도 하셨는데 이 정도 점수가 나왔다고 하면 정상적이고 앞으로도 그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략이 이제 또 특징이 또 뭐냐면 보통 이제 국토계획법, 도시개발 정비법은 원래 난이도가 높았지만 특징이 뭐냐면 건축법하고 그렇죠? 주택법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높아서 평균적으로 7문항씩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목표는 보통 한 5개 정도를 목표로 하게 되는데 이 5개가 이제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면 한 4개 정도씩밖에 득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출과 변형 문제들이 한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 정도 정리하면 앞으로 이제 출제 경향은 앞으로 이 정도 수준이 계속될 거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목표는 이 정도 점수를 목표를 하시면 돼요.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특징이 기출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기본 이론이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트렌드 문제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출제가 나온 부분들 있잖아요. 언급이 되는 부분들. 그 정도까지 해줘야 안정적인 70점 정도가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상의 점수는 지엽적인 걸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과서 밖에서도 올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한 학생들도 70점 이상 맞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꼭 맞춰야 되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종략해야 되는 문제들 이제 위주로 이제 강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어차피 그 자세한 강의들은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라는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떻게 앞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나중에 답만 정리하겠지만은 꼭 맞춰야 되는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좀 약간 심화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심화해야 된다. 이 정도 점수까지 목표를 하신다면, 내가 한 이 정도 점수를 한다면 아까도 했지만 기출 문제하고 이제 법이 개정되는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서 해야 되고요. 또 특징이 제가 이제 이번에 마무리 강의를 했었는데 마무리 강의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몇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근데 그러니까 혼자 마무리 강의 했을 때 본인이 그렇죠? 먼저 이제 강의를 반드시 수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의 마무리에서 요점 정리해서 출제 예상되는 부분들을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이 마무리 강의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적어도 뭡니까? 안정적인 점수, 60점대의 점수를 목표로 한다면 이 마무리에서 강의를 꼭 들으셔서 보충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것들, 법이 개정되는 것 중에 출제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출 부분하고 예상 부분을
그냥 한 7대3 정도 놓고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기출과 예상을 해서 예상이라는 건 신유형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트렌드에는 신유형 문제들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여러분도 고생하셨지만 아마 점수는 많이 안 나오셨어도 이 정도 점수 폭에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다. 매년 난이도가 그러니까 어차피 점수를 떨어뜨리려고 공부해서 난이도를 주기 때문에 난이도를 주는 문제를 잘 풀 수는 없고요. 하하고 중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난이도 상 문제는 어차피 건드리기가 어렵다. 시험 끝나고 나서 해설하는 거에 의미를 두겠지만 크게 어렵다. 왠 틀리라고 의도를 내기 때문에. 자, 일단 A형 문제로 일단은 문제를 풀어드리고요. 추후에 뭐 A형하고 뭐 B형은 이제 문제의 위치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만 우리가 정리하면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맞추셔야 되는 문제예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세 가지가 있죠. 국계법상의 시설 사업, 그다음에 정비법상의 정비사업, 개발법상의 개발사업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자주 했던 부분이고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맞추셨을 거라고 봅니다. 답은 5번이고요. 그다음에 42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지금 4번을 보시면요. 광역계획권의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라고 되는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뭡니까? 국장하고 도지사가 지정하기 때문에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야 되겠죠. 둘 이상의 시도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무난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좀 어렵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적 외지역이 키워드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에 관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3번 지문에 보시면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120%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데 이건 도시지역에서만 완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 외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이 문제는 아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기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 1번, 2번, 3번, 4번을 강조해서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5번을 외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5번까지 하려면 힘드니까. 그럼 당연히 1, 2, 3, 4를 체크를 하셨다면 뭐야? 5번을 모르셔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가 무난하기 때문에 5번에 도시재생화 활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의 근린재생형을 도시경제기반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5번을 푸는 게 아니고요. 1, 2, 3, 4번이 맞았다라는 걸 전제를 해서 5번을 잘 모르니까 5번을 찍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요거를 갖다가 뭐 근린재생형을 외워서 푸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및 계획 시설에 관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틀린 것들 다 외우실 수는 없고요. 저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200만 초과 이걸 외우셨으면 무난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 200만 원 넘는다 이렇게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이 문제도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했던 부분인데, 자, 시가와 용지, 유보용지, 보전용지가 있죠. 그래서 일단 시가용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이 됐기 때문에 성장관리 방안을 짜지 않는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맞추셔야 되고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도 여러분들이 자주 풀었던 문제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해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1이 들어가면 아파트를 못 들어가고 2와 3이 들어가면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학생들 무난하게 답을 5번으로 체크를 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맞추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공간의 이반을 제한하라는 경우 요구되는 동의 요건을 틀린 것은, 그래서 기지개지라고 했죠. 기지산지라고 했는데 기반시설에 관계된 건 뭐예요? 5분의 4, 남은 애들은 3분의 2란 말이죠. 1번하고 2번이 뭐예요?
기반시설에 관한 건데 그러면 둘 다 5분의 4가 돼야 되는데 2번이 5분의 4가 아니라 3분의 2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은 그래도 비교적 평이하게 나온 편입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상 개발밀도 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란 문제인데 첫 번째 지문이 그죠? 1번 지문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강화 또는 완화해서 그걸 강화하기 때문에 완화가 안 들어가는 거고 2번 지문에 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데 승인 제도가 아예 없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지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개발행위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서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4번하고 5번 중에 여러분이 헤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세모표 문제인데 난이도 중인데 자, 4번이 맞고요. 5번 지문은 뭐냐면 그 모든 개발행위가 아니라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돼 있어요. 신축, 증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연습이 됐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 중간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란 문제. 고 50분 문제죠.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주거지구 위치한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는 규제를 완화하지만 장례식장은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 특강에서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답을 아예 외워서 푸시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좀 난이도 중급 정도의 문제인데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원칙과 특례에 관계된 건데 자연공원은 뭐예요? 60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령 농공단지는 7D가 산다 그랬죠. 그래서 농공단지 70%라 그랬죠. 나머지 수산자보면 뭐예요? 40%. 개발진흥지구는 뭐예요? 40%. 그 다음에 개발지구는 40%.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이제 40~50%인데 농공단지가 제일 높죠. 실뜨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 때 실뜨기 일하러 가요 라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그 부분 혹시 아셨다면 그거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중간 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못 외우셨던 분들은 또 이게 문제를 모델 리딩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 보시고요. 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답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국장이 다 들어가는데 이번에 도시자원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대장이 들어가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국장이 들어가는데 혹시 입지기재 취소 3번 때문에 걱정하셨을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답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뭡니까? 2번이 됩니다. 알겠죠? 시도대장이기 때문에 국장이 안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규모에 관한 들어가는 숫자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뭐예요? 그 주상생자 얼마? 1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일반적으로 뭐예요? 공업지역 3만, 비도시 30만 이렇게 배웠죠. 그대로 적용해서 풀면 답은 2번이 되고 이건 그냥 단순한 암기 문제로서 여러분이 맨날 자주 풀었던 가로놓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이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2번, 53번 문제는 좀만 생각하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좀 난이도 중간 정도 되는 문제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하는 설명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3번 문제의 답이 이제 간단합니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기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럼 시행자 변경 사유가 4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뭡니까? 1년 내에 실시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2년 내에 미착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도부산 인가 취소인데 이 4가지를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4가지 외우니까 나머지를 몰라도 뭐예요? 답은 3번으로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조금 실수했을 수가 있는데요. 5번 지문에 보시면요. 의결권을 가진 수가 100인인 조합이죠. 100명 이상이 아니라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에서 대운을 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기 때문에 100명이면 당연히 둘 수 있는 거니까 답은 뭐예요? 5번이 되는 건데 문제를 잘 못 읽으셨으면 좀 당황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예,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인데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죠. 네.
그래서 그 3번 지문이 되는데요. 나머지는 뭐 통보 제출한다, 뭐 한다 이렇게 되는데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대한 공공하수도 공사의 허가에 관하여 협의했을 때는 뭐야? 허가받는 겁니다. 왜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다른 인허가를 다 간주하는 걸로 쳐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대한 사업 시행하는 설명 틀린 것은 인데요.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인데 상대적으로 답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답은 환지 설계에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설계 기준 하대 정하대 환지계 변경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린 문제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법령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인데요. 답을 다 제껴서 고르게 되면은 그렇죠. 예. 1번이죠.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했을 때 당연히 중도 상환할 수 있죠. 그럼 상식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외우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로서 사실은 난이도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일반적으로 민법만 공부해도 착오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뭐 기간에 관계된 것들이 다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 때 봤었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3번 같은 경우에 5년, 3년에서 10년이야 5에서 10년이고 그 다음에 4번의 수멸시효는 5에서 2년. 그렇죠? 5년, 2년.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배웠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자세한 해설은 어차피 그 나중에 기출문제 해설에서 자세히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트렌드랑 어떤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고 어떤 문제가 득점해야 되는 문제라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세다 보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문제를 풀면 합격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도 미국 난이도가 평이한 문제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상 도시 정비 기본 계획에 관한 수립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2번 질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 계획에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기본 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 짜죠. 정비 기본 계획을.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 지문으로 문제를 풀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국장 아니면 군수 이렇게 나면 틀린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그래서 이건 풀어봤던 문제고 최근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가 이제 기출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나왔던 문제인데요.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상 조합 설립 등에 관하여 드러날 내용을 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재개발 사업의 취지나 조합을 설립할 때 뭐예요? 4, 3, 2, 1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 뭐예요?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합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변경. 이건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기출문제를 풀었다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예요. 3분의 2라고 그랬죠. 왜냐면 이거는 돈에 관계된 건 3분의 2라고 얘기했고 나머지는 과반수라고 해요. 이건 조합원의 자격은 배당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2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4분의 3,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앞에 있는 부분에 이미 공부를 다 끝냈기 때문에 뒷부분에 3분의 1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죠. 뒷부분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줄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상 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서 변경을 할 때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서 자, 요거는 네 번째 질문 보시면요. 그래서 계산차고 오기 누락 등에서 조서의 그렇죠. 단순 정정에서 불이익 반자가 있는 경우 이것이 답이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웃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건 다 외워서 푸는 문제니까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건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좀 복리스라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틀리셨을 확률이 높아요.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고민했을 거고 찍으셨을 텐데 쉽지 않았던 문제고 아파트 안에 있는 시설들이 없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치원은 아파트 안에 없죠. 아파트 바깥에 있고 어린이집까지 보통 아파트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해서 풀어보시는 문제인데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내 아파트 안에 있는 게 뭔가 아파트 바깥에 있을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구별해서 유치원은 바깥에 있을 수 상대적으로 그나마 바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고 아마 틀리셨을 거라고 보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상 그 다음 문제 공사 완료에 대한 조치 등에 설명 틀린 것은 4번 지문이죠. 중공인가에 따른 정비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거로 본다. 요게
별도로 해산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냥 해산된 게 아니라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가 됐다는 것은 뭐야? 사업이 제대로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해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이것도 아마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중간에 사업이 중간에 없어져서 해소된 게 아니라 사업이 완료해서 끝났기 때문에 그 해제는 별개의 해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문제는 쉬운 문제죠. 도시 및 중화인 점유법상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만은 모두 고른 것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환지가 가능하죠.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두 번째, 자, 세 번째 줄에 오피스라고 되어 있죠. 오피스는 재건축에서만 나오니까 틀렸죠.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니은이 안 들어가고 재개발은 뭡니까? 관리처분에 가능하죠. 건축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과 디귿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이 되겠고요. 이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정비법에서 6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여러분이 꼭 맞춰야 되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요. 59번 문제, 그 다음에 60번 문제, 그 다음에 64번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들이 뭐예요? 어느 정도 반반 정도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문제 중에서 3문제만 맞히시면 된다고 했죠. 그 3문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다가구는 주택에 해당하죠. 다세대도 해당하죠. 그럼 기업과 디귿은 들어가니까 일단 기업과 디귿은 들어가는 거고 공간이 이제 안 들어가죠. 공간이 건축법에서 들어가는 주택법에 안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기숙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오피스텔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니은, 리을, 그렇죠. 미음이 되니까 이거는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이란 문제인데요. 네. 여기서 첫 번째 이제 평균 이하인 경우 1번은 뭐예요? 틀려서 평균 이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그렇죠? 이거는 기간이 1년 단위로 보통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요. 네 번째 거는 뭐예요? 분양권만 전매 제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 자주 나왔던 거죠. 조정 대상지 지정된 지역의 시장구수 구청장은 유지할 필요 없다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상대적으로. 네.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후 이순 후에 주택단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말소 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상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건 자주 출제됐던 문제죠.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대표자를 선정해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4분의 3이라고 그랬죠. 4분의 3이 맞고요. 1번은 왜 틀냐면 시가니까 공시가가 아니라 시가라고 해서 틀렸고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왜 전체의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틀렸고 그리고 4번에는 5% 미만이라고 했는데 5%를 넘는다고 해서 틀렸고 그렇죠? 네. 그래서 5번 같은 것도 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답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푼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고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틀리셔야 되는 문제예요. 주택법상 사업시 50세대 주택과 주택의 시설 동일 권리 그렇죠.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을 때 옳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다 내용들 비율을 다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시행규칙을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 됩니다. 일반 분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반 분양을 한다. 네. 그 다음에 69번 문제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이 문제는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 그래도 차근차근히 생각하면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예, 2번 지문에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자 우리가 국민주택이랑 뭐예요? 공공이 짓거나 뭐예요? 공공 자금으로 공적 자금으로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공공이 짓는데 85제곱미터 이하니까 1번, 2번이 맞는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민영하고 국민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아예 안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이건 지원받아야 된다 이런 지문이 아예 없었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 지하층은 포함하니까 별로 이제 논의가 안 되는 거고 복도 계단은 뭐예요? 주거저용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공용 면적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크게 뭐 나머지는 이렇게 되지 않고 추론해갖고 문제를 풀면 2번이 맞을 거라는 거예요. 조금 착각하시거나 공부가 좀 안 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을 풀어보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았다. 그 다음에 주택부산 지역주택조합의 설명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조합 문제는 꼭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 난이도가 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답을 골라야 되고 답은 3번입니다. 조합위원회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엔 조합위원회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려운 지문이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나머지 상대적으로 답을 골라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나머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택법상 그렇죠?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3번 지문이죠. 임의 규정에 해당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업적 경매로 해서 소유권을 상실할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난이도 중간 정도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2번 문제.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그래서 문종판운숙이라고 했죠. 문종판운숙이니까 거기 안 들어가는 게 뭐예요?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한 번 더 반복됐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따서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죠. 네. 그 다음에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서류, 건축주가 각종 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건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는데 이 답은 4번이고요. 아마 못 푸셨을 거예요. 목구조 건물 5층에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목구조 건축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답을 고르시면 되고요. 모든 주택은요, 일단 구조안전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주택이니까 1번하고 5번은 다 해결이 되는 거고, 처마 높이가 9m가 넘어야 되니까 9m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기둥각이 10m니까 되고, 답은 상대로 다 고르면 4번이 되는 겁니다. 예. 목구조 건축물이 키워드죠. 네. 그래서 이건 문제를 풀어봤다면 아마 모의고사나 이런 거 풀어보셨으나 아마 교과서 공부를 하셨으면 아마 풀기가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이것도 그냥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건축에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인데 이거는 답은 뭐 여러분들 신고 대상의 건축물 해서 그대로 그냥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고요.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주인 갑은 4층의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려고 한대. 그러면 건축에서 이제 그 일반 병원으로 했을 때는 뭡니까?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죠. 의대 교수, 노교수 거기서 하는 건데 그 서점 같은 경우는 뭐야? 일종 근생 이렇게 근린생활시설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규모가 이제 커도 이제 뭐 1, 2종에 움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허가예요, 신고예요. 밑으로 되면 신고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외울 필요 없고 용도 변경의 상위군, 하위군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답은 2번으로 해야 돼요. 나머지는 외우실 필요 없이 허가, 신고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지만. 그렇죠. 서점은 이제 근린생활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근데 병원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하위군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상 건축 바닥 면적의 선정 방법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라고 되는데 자, 거기 3번 지문이 외우셨죠? 필로티 부분은 뭐예요? 바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에서. 답은 3번. 이건 자주 풀어봤던 부분이고요. 네, 나머지를 다 빼면 그게 답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답을 골라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뭐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죠? 대표에서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맞다 그랬죠. 산입한다 그러면 지문에 늘 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산정하기 위해서 위반 내용에 대한 곱하는 비용을 높은 순서에 나열한 것은 아마 이 문제 제가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문제죠. 그래서 허가, 용적률, 건폐율, 무신고. 그래서 김용건 무허가 건물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은 4번. 아마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아 이거 나온다고 했는데 진짜 나오는구나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적중됐고요. 일단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거 풀 수 없는 문제죠. 여러분들이 건축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되는 건축물인데 이건 법이 개정되는 내용이 들어간 건데 저희가 이것까지 다 반영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답은 일단 5번입니다. 세대수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 이건 암기 문제인데요. 기출문제랑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그래서 병이 나면 3개월입니다. 병 3개월. 그래서 거기서 병 3이니까 병 3입니다. 그래서 병 3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답은 뭡니까? 5번이 돼요. 5번은 2개월이나 3개월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이라고 문제인데요. 과수원의 토지를 제외하는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풍림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그건 농지를 전용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수의 기본 농업 기반 시설이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 근데 나머지를 다 여러분들이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용을 받은 농지 위치 동일 필지는 변경하는 경우는 농지 신고를 할 필요 없고, 산지 정을 받지 않고 불법 개간했을 건 불법을 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 불법을 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지를 농업인 주택으로 했을 때는 농림축산물 측면에는 시군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농지 전용 신고를 했을 때는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이 이제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난이도에 대한 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능한데, 요 난이도 상해 하단 문제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2차에 있어서 공부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60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마시면 이 두 개만 해도 28개가 돼요. 28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목표 점수를 한 60점 정도를 목표로 하되, 여유가 있으면 70점 정도를 하겠죠. 그래서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목표를 70점 정도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되, 1차를 공부하면서 2차를 동시에 하시는 분들은 이 점수를 맞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점수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이 하시면 합격권 점수는 무난하게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에 강의를 할 때도 이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문제가 어려워지면 강의도 또 어려워져야 되냐, 그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해서 일정한 점수를 맞는 강의, 단기간에 60점에 빨리 도달하는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법이 어렵기 때문에 공법에서 최소한 시간을 최소한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줄여서 확보해서 나머지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동차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 자세한 어떤 해설이나 어떤 경향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강의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더 설명하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설명하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문제를 잘 풀면은 60점에서 50점 사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2차에서 중개사법이나 다른 과목들을 다 보태주게 되면 충분히 점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점수가 모의고사 때 80점, 90점 나왔던 분들은 굉장히 충격이 크셨을 거예요. 완전히 너무 어렵다. 근데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자주 빈출되는 문제를 갖고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아주 유형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익숙한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다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 이렇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거니까 공부는 기본적으로 충실히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최소한 문제풀이,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 마무리 강의에서 특히 중요한 게 마무리 강의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 강의를 하셔야 마무리해서 이제 기본적인 점수를 50점, 60점 사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강의 듣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또 마무리할 때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 듣고 바로 시험장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하셨다면 아무래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음 강의에 또 이제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강의 들으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합격하신 분들은 또 이제 현업에서 또 이제 열심히 하시면서 또 이제 또 실무에서 저하고도 만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공법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애석하게 이제 공부가 조금 부족하셔가지고 이제 시험에 안 되신 분들은 내년에 또 저하고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이제 지난 건 좀 잊으시고 편하게 또 쉬신 다음에 또 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